아이 공감 학부모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는 한 번 써보면 믿고 다시 찾는 의미 있는 행사 전문 진행자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명사 한 분의 특강이 예정돼 있고요. 그분을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 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불안도 하시고 깜깜하실 텐데 어떤 그 해법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 일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제가 중간중간 객석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도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행사의 모습은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지금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요. 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행사의 주제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 나야 나라는 영상을 일단 감상하시겠습니다. Hi, Sophia. How are you? Hi there. Do you like talking with me? Yes, talking to people is my primary function. 마치 인간처럼 풍부한 표정을 짓고 또 인간처럼 말하는 소피아. 그녀는 SF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한 과학자가 개발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Es ist so, dass in der vierten Industrialisierung die Maschinen intelligent werden. Das heißt, sie warten nicht mehr auf Eingaben von uns, sie handeln autonom. Das ist fast genauso drastisch wie das, was wir aus Science-Fiction-Filmen kennen. Fourth revolution is that it will come like a tsunami. The speed is enormous. 눈부신 기술 발달의 혜택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숙련된 기술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수준급 요리 실력을 갖춘 로봇 요리사에 이어 인공지능 의사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Das heißt, es wird viel mehr automatisiert, als es bisher der Fall war. Dadurch fallen eine ganze Reihe von Tätigkeiten weg. Ob es ein Segen oder ein Fluch für die Menschheit wird, das mag man im Moment nicht sagen. 인간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가?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강연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특강을 맡아주실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의 구본권 소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소장님.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외에 다수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계속해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은혜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아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분이고 현재 이대 부속 유치원 원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EBS 교육방송국에서 다수의 부모 교육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민태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EBS 육아학교 총괄 PD 맡고 계시고 아이의 사생활, 퍼펙트 베이비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어요. 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모셨는데요. 백다은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서 내 꿈은 달라 꿈씨앗 파노라마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들이시죠. 여러분, 예,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최정혜님, 한원정님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최정혜 어머님과 한원정 어머니 자리하십시오. 최정혜 어머님은 사교육 없이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죠. 스웨덴에서 10년간 거주하신 그 육아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우리 또 한원정 어머니께서는 소신을 갖고 사교육을 절대 시키지 않는 현재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십니다. 사교육 전혀 안 시키세요? 마이크. 예. 네, 현재는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도 특별히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경험 이야기를 네.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객석에도 참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진행 편의상 두 분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시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정은 장학관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혜손 과장님 두 분만 좀 인사,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출발해 봐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우리 구본건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뭐 요즘 하여튼 뉴스만 틀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거리인데 예.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핫해졌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각각 자기 나라의 편한 대로 말을 불러요. 뭐 미국 같은 데가 제일 세계적인 정보기술 업체들이 많지만 거기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신 모든 게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지난해 1월 그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그 컨셉이 제시가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를 쳤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해 3월 달에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우리 세계 최고의 두뇌, 바둑 최고수가 컴퓨터한테 맥없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사실 다 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충격이 큰 거고,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많은 직업들이 지금 자동화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세돌만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나 이 실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또 그렇죠. 알파고와의 대결을 네. 이세돌 구단이 네. 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게 됐잖아요. 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격을 받았으니까는요. 그래요. 어때요? 그 스웨덴은 별 생각 없나요? 거기는 어떻게? 언제 오셨죠? 스웨덴에서 어머니? 저 온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꽤 되셨어요. 가끔 연락하시죠, 현재 상황. 네, 네. 자주 가고 있고 네. 거기서 뭐 친구들도 있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제가 신문도 계속 보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지식 기반 사회, 우리 옛날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때서부터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이런 화두보다는 학제 개편이라든지 미래사회, 디지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더 잠시 후에 해보고, 방송국이 아무래도 좀 예민하지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민태 PD님. 방송국은 사실 이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서 한 8년을 준비했다가 우연찮게 이제 방송국의 PD로 들어오게 됐는데, 친구들은 이제 기자들이 많아요. 2000년도에 인터넷의 위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그들의 위상이, 그리고 언론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너무 잘 봤고, 제가 기자가 되지 않고 방송국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길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를 느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망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 이제 네. 방송국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 예.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고 보고 덜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보수 내지 중도적인 사람들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굉장히 어떤 그 모이면 두려움을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토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떤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방송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변화가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변화가 막 하루가 다르게 업무 현장이 변하고 쉽게 예를 들면 기술 엔지니어의 한 30%가 한 7년 전에 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기술이 별 필요 없어진 거고 그들이 어디 사업 부서로 간다든지 그냥 부드러운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는 제일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은혜 교수님. 제가 지금 이제 학교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에서 가장 지금 피부로 만약에 디지털하고 이야기를 하면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펜을 안 들고요. 스마트폰을 딱 들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찍습니다. 자기네들이 강의 노트를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볼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변화를 보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유사 자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몇 년 그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정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던가 대화가 안 되던가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극으로 이야기를 하면 디지털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될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다 아날로그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지털화 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손꼽 교육을 다시 살리는 아날로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도 크게 우리가 한번 논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 또 유치원 현장도 다를 바가 없고요. 초등학교는 어떻죠, 백 선생님? 네,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의 적용이 좀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도 뭐 기술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는 이미 수년 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학습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학습자들을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쪽의 의견들도 많이 있고 사실 현장에서도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지금 교실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가정에서는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 한원정 어머니? 저희 가정은 뭐 특별히 지금 아직 큰 변화를 느낀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이제 서울시 보육반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오는데 아직 아이가 취학 전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에 코딩 학원이 있나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 이젠 국영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원들이 어디 있나요? 특별히 이제 코딩 학원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나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페이스북으로도 코딩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코딩이 우리 소장님 뭐죠? 코딩이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그걸 코딩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막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지금 내년부터 해야 된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과정에 이제 의무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군요. 아까 페이스북 질문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미래가 인공지능 사회니까 코딩 교육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나 되게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주신 분들 각 분야별로 현재 이 변화가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를 가볍게 일단 몇 말씀으로 나눠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구본곤 소장님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짧은 강연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30분 정도 인공지능 시대 자녀 교육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먼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지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제가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이 우리가 받았던 교육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기 오신 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유아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본인의 수명이 몇 살까지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닙니다. 요새 제가 상가에 가면 90대 상가가 제일 많아요. 지금 생존하신 분들은 다 세 자릿수 인생입니다. 자, 우리 세 자릿수 인생을 다 사실 거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지금 기르는 아이는 몇 살까지 살까요, 얘들은? 부모님이 100살 살면 우리 아이들은 120까지는 사는 겁니다. 지금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놀라운 부모님이 되신 겁니다. 110살 수명을 준 건강한 수명을 준 부모들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지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삶을 우리가 선사했으면 또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또 도와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 아이들은 120살까지 살 텐데 얘들이 몇 살까지 그럼 일하다가 은퇴해야 될까요? 80. 많이 쓰셨어요. 지금은 은퇴 연령이 60세죠. 80세일 때 20년 정도 사회가 은퇴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오늘도 통계가 나왔는데요. 7월 달까지 출생한 올해 신생아가 21만 명입니다. 지난해 몇 명이 태어났냐면 우리나라에서 40만 8천 명이 태어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태어나셨을 때는 해마다 80만 명, 많을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절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즉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 거꾸로 된 피라미드로 바뀐 거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사실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를 부양하려면요. 그렇죠? 얘들은 120살까지 사는 것 당연하지만 90살까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역사상 가장 긴 노동을 하는 또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진 않을 겁니다. 조금 그건 유연해질 텐데, 근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90살까지 자기가 사회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자기가 또 경제적으로도 대우를 받으면 더 좋고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90살까지 사회생활을 했을 때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데 90살까지 아이가 살게 되면은 직업을 몇 개쯤 가져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엔 10개 이상을 가져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갖는 직업은 한 10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직업부터 10년씩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가장 잘 나갔었던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토로라, 세계 휴대전화 무전기를 다 거기서 만든 회사였었습니다. 무슨 소니, 무슨 도시바, 이런 회사들 10년 전에 아주 잘 나갔었던 기업들입니다.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10개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졸업장, 자격증 하나를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0살을 살아가려면 도대체 우리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게 바로 유아 때 시절부터 부모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아이를 교육하느냐에 사실은 좌우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보는 만큼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련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항공기 조종실인데요. 이때만 해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비행기 안에 조종석의 자리가 6석, 5석 있었습니다. 통신사, 기관사, 항법사, 기장, 부기장. 지금은 2명만 있죠. 기장, 부기장. 가장 전문직이었었던 직업도 기술이 발달하면 금방 대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이전에 MP3 플레이어나 전자사전 이런 거 혹시 써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써보셨죠. 그런 회사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가장 잘 나갔지만 지금은 다 망한 회사들이 됐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됐습니다. 그 회사들과 그 기술들이 한때 가장 잘 나갔었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뉴스 틀면 사실 맨날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현재 직업의 절반이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47% 정도.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작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요. 6년 전에 미국 노동부가 2011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즉 그 학생들은 이미 중학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중학생들이 65%가 이미 없는 직업을 갖게 될 텐데 나중에 지금 부모님들의 자녀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은 80~90%가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직업을 아이에게 희망하게 한다면 걔는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왔더니 그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대를 쫓아서 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오자마자 실업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부모님이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아이가 꿈꾸게 하면 그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조립하는 일들은요, 제품 조립하는 일은 확실히 사람보다 기가 뛰어나죠. 그런데 이건 야구 기사인데요. 요새 야구 기사, 뭐 증시 시황 기사, 스포츠 전적 기사를 다 로봇이 씁니다. 로봇이 쓰는데 완벽해요. 어떤 식당들에 가면 이런 글로벌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번역기를 돌렸는데 좀 잘못 돌렸어요. 6회 6번을 준다고 6타임즈로 골랐습니다. 동태찌개는 동태가 살아 움직여요. 다이나믹 스튜. 우리나라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자동으로 자막이 붙어요. I could not save my wife.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인데 세이브의 1번 뜻을 갖다가 그냥 얘가 번역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참 전 얘기고 지난해 11월에 업그레이드된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팝하고 이런 걸 써보시면요. 영어 정말 아주 잘 번역해 줍니다. 영어 혹은 제2외국어 실력 이제 더 이상 별로 특별한 기술이 안 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공짜 앱이 있는데요. 이걸 공짜 앱을 깔고 저 글자가 스페인어입니다. 갖다 비추면 영어로 그냥 바꿔줘요. 스페인어건, 독일어건, 프랑스어건, 이탈리아어건, 이상하게 생긴 러시아 키릴 문자건, 그리스 문자건 다 바꿔줘요. 영어로. 최근에는 이게 한글로까지 바꿔줍니다. 제가 이런 기술을 어느 날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했더니 강의 끝난 다음에 여고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동시 통역사가 꿈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 동시 통역사 가장 잘 나가던 전문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런 세미나를 가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번역의 미래. 여기에 300명의 우리나라 통번역사들이 다 모여서 듣는데 4시간 동안 저 강의를 듣는데 자, 우리나라 문학 번역의 1인자
이화여대 정영목 교수, 그리고 카이스트의 뇌공학과의 정재승 교수가 인공지능 번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이 통번역사 한 300여 명이 4시간 내내 끝없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되나? 가장 전문직이었던 것이 이렇게 기술에 대체되는 거죠. 통번역, 이게 좋아지기만 하지 앞으로 절대 후퇴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새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어떤 약을 환자가 처방받고 있는지 건강보험에서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걸 다 체크합니다. 약사가 하던 일을 기계가 완벽하게 대행하고 있는 거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서 이걸 조금 자동화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로봇이 조제를 하고 그 약을 환자에게까지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투약 실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돼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에 지난 15년부터 아포테카 캐모라고 하는 조제 로봇이 도입돼 가지고 가장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약, 암 환자의 조제를 이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뜨면 우리가 가장 전문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것들부터 위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암 진단하는 로봇 왓슨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환자들에게 추천을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암 전문의와 인공지능 전문 프로그램 왓슨이 똑같은 방법을 추천하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암 전문의와 왓슨이 다른 방식의 치료법을 제시했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00% 인공지능이 추천한 거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게임을 해본 게 아니고요. 암 환자와 가족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선택에서 어떻게 인간 전문의를 믿어? 기계를 믿어야지 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100명, 200명이 하던 결과보다 5명이나 10명의 팀이 이런 기계와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환자들이 만족해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할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미래에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예. 자,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이제 21세기에는 그때 인공지능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 앞서가자라고 우리 캠페인을 벌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인기 있었던 자격증이 있어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 저게 있으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뭐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정보화 시기 왔을 때 저거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 기술이 정보 검색사 필요 없게 발달한 거죠. 인터넷 검색 이제 말까지 알아들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 이분은 하와이 대학의 짐 데이터 교수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엘빈 토폴로와 함께 미래학을 창시한 분.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 짐 데이터 교수는 미래란 말이야. 당신이 알고 싶은 미래는 점쟁이한테 가게 이 사람아. 미래학은 그런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미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 특정한 하나의 상황만을 준비하는 것. 즉, 미래에는 항공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항법사가 돼야지. 정보 검색이 중요할 테니까 정보 검색사가 돼야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테니까 약사가 돼야지. 이런 식의 하나의 특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미래에서 가장 어리석은 준비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교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지난해 3월 달에 알파고 이세돌의 대국 때문에 이 그림 많이 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체스 챔피언이 컴퓨터한테 지던 상황이에요. 2011년도에는 IBM의 왓슨, 이게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왓슨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미국의 유명한 퀴즈 대회에 나와서 퀴즈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2016년도 지난해 12월 31일 EBS로 방영된 장화 퀴즈에 한국어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예, 요건데요. 이게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옆에 나온 사람들이 퀴즈 제일 잘 푸는 사람들. 이 학생은 지난해 상반기 장학 퀴즈 왕주왕전 우승자. 그 옆에는 하반기 왕주왕전 우승자. 여기 나온 이 남학생은 2016학년도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다니는 1학년 학생. 그 옆에는 카이스트 오현민 군이라고 지니어스 이런 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똑똑한 친구. 승자는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자, 제가 이거 개발한 박사팀한테 취재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엑소브레인. 12만 권 분량의 백과사전과 책을 학습시켰습니다. 12만 권. 와, 얼마나 걸렸습니까? 공부하는데. 6일 동안 공부시켰는데요. 6일 동안 우리 책 제목도 못 읽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한번 배우면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구석에 있는 작은 글씨라 그래도 각주 미주까지도 얘는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퀴즈 프로그램 방영이 됐죠. 사람한테 문제를 냈는데 기계가 알아먹었습니다. 기계가 답을 냈는데 전국의 시청자가 보고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사람과 일상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기계가. 얘가 지금 퀴즈대회에서 나와서 그렇지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아 공대라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거를 수업 조교로 썼어요. IBM의 왓슨 인공지능을 온라인 조교로 썼는데 학생들 전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강의 평가를 했는데 지난해 1학기에 조지아 공대에서 이 인공지능 조교가 학생들로부터 최우수 조교로 선발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펌에 들어가면 변호사들의 업무를 얘가 대체합니다. 초당 10억 장의 법률 문서를 분석합니다. 자, 변호사도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세돌 알파고의 대국으로 우리가 더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이세돌이 경기 시작하기 하루 전에 기념 촬영한 겁니다. 이때 이세돌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승부가 내가 이긴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 5대 0으로. 근데 첫날 졌죠. 첫날 졌을 때는 어둡지 않았어요, 표정이. 둘째 날 졌을 때 진짜 표정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 세계바둑 1위 중국 허재. 이세돌은 인류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중국 허재는 결국 세 번째 두다가 울어버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그게 사실은 2015년도에 이미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벽돌 깨기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예.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게임을 해서 점수를 높여라라고만 하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할 줄 모르죠, 얘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줄. 한 200번 연습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죠. 그래도 아직도 잘은 못해요. 한 400번 했더니 이게 저만큼 합니다.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열심히 50원 넣으면 저 공이 3번 나오거든요. 저걸 깨부숴야지 그날 일과가 끝났습니다. 한 600번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 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글로만 보냅니다. 자, 저도 저렇게 해요, 물론. 하지만 제가 하는 건 옆에 고수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고, 얘는 아까 보셨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런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왜 바둑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바둑 기사들을 이겼는지를 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애가 우리의 직무를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얘랑 상대하는 건 빨리 뭘 풀고 뭘 많이 기억하는 것에서 상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죠. 지식의 보고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개방형 사전이 인기입니다. 브리테니커는 32권의 종이 사전에 한계가 있고 최신 용어도 실을 수 없죠. 근데 위키피디아는 모든 걸 다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전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네이처지에서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정확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각각 4개씩의 중대한 오류와 120여 개씩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됐는데 그 결과가 논문에 실렸죠.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는 빠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커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찍어야죠. 새로 찍는데 얘들은 얼마 만에 찍냐? 이거 수백만 원짜리잖아요.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찍습니다. 브리테니커는 이때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이사전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판해 왔었던 위키피디아식으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하기로 180도 전환을 합니다.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낡아버리고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이 빨리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계속 새로 배워야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피사라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에서 15세 학생들, 중3, 고1 학생들의 성적을 국제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코리아 2006년도에 수학 분야에서 547점으로 2등이었습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절대값 2등 했다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게 뭐냐? 학습 효율성. 우리는 효율성이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거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오래 하면 되죠. 아파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한국에 살려면 별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얘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불행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인 문해력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성인 문해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얼마나 문장을 잘 이해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대 초반, 이게 가로축이 나이인데 23살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30대 중반 정도까지 이게 지속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꺾이거든요. 노화가 시작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죠?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미래는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지식만을 배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사피엔스의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곧 쓸모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지식 2가지는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길러줘야지. 그게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쓴 책인데 질문을 던진 책입니다. 자,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로고가 이거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작 뉴턴의 호기심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애플 로고는 사과나무 밑에 있는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호기심. 그래서 영국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뉴턴이 이렇게 거인으로 있어요.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선 덕분이다. 호기심을 품고 그 다음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래 교육의 한 3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에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적 소통 능력,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 미래의 지식 습득과 관련해서 자기 혼자서 배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 그리고 무지의 자각, 그리고 호기심으로 얻은 지식을 스스로 따져낼 줄 아는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한 적응력을 갖춰야 됩니다. 누가 더 유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자존감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려서 자존감을 길러주는 그런 자존감 행복한 경험입니다. 누구와 공감한 경험.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미래에 우리가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2015년도 광화문에 걸려 있었던 글판입니다. 미국의 70대 여성 시인 메리 올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에서.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2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자, 전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 인공지능은 뭐 사람의 모든 걸 다 능가하고 따라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결핍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결핍과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장 난 거죠. 수리하고 AS 리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다 결핍의 존재예요. 우리는 감정적 결핍 때문에 누군가와 공감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적 결핍 때문에 계속 알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라도 공감과 호기심, 즉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품고 있다면 그 미래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흥미있는 자료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좋은 강의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저 벽돌 깨기 그건 결국 다 깼어요? 어떻게? 그럼요. 다 깼겠죠. 좀 하셨죠? 엄청 했죠. 네. 저도 그 구멍 안으로 집어넣는 거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감 못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별로 안 놀라셨거든요. 제가 보면서 맞는데 저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그거 생각하고 세대 차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예.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고, 특히 그 유연성 이야기 참 공감이 가네요. 요즘 약간 그런 면이 좀 아쉽거든요. 예. 이 틀에 박힌 어떤 환경 때문에 저도 저 유연하게, 이게 원래 저 객석에 오신 분들 드리는 건데 커피 한잔 하시고. 정말 유연한 진행 아닙니까? 아니, 저 소장님 좀 전해주십시오. 네. 교수님 제가 따로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네. 네, 웬만하면 저 객석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유익하시세요? 네. 우리 저 구복근 소장님의 강연을 듣고요. 이제부터 오늘 저 귀한 걸음 해주신 이야기 손님들과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태 PD님, 어떻습니까? PD라는 직업군에서도 변화가 있죠. 아까 저 방송국 전체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저는 그 구봉건 소장님의 책을 읽었어요. 로봇의 시대 인간의 일. 잠시 이렇게 홍보해드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강의 시간이 짧아서 이제 다 소화를 못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한 30초짜리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뭘 의미하냐면 저게 대단한 편집은 아니지만 방송사는 이제 동영상을 주로 제작을 하는데 많은 편집만 봐도 많은 이제 인력들이 붙어요. 예를 들면 편집을 하는데 10명의 인력이 붙었다면 저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저희끼리 하는 말로 이제 선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PD들이 밤을 샌다고 할 때 그 공간은 편집실이에요.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이래서 이제 밤을 새는데 저렇게 아주 기초 번역으로 치면 초벌 번역을 한번 싹 해주면 너무 편해지죠. 저런 것들은 저희 이제 전문직의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인 창작자, 개인 방송인들이 이제 등장을 한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게임 크리에이터 양띵이나 혹은 캐리어 친구들 하는 이런 친구들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들이에요. 100만 명이면 시청률로 치면 2%에서 3%예요. 그 개인 한 명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상파 방송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영향력이 어딘가에 뺏긴다는 거고, 그 힘을 통해서 저희 광고도 하고 뭐 수신료도 받고 이런 어떤 운영을 해왔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줄어들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딱 집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생길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그 놀랍네. 그게 구글 포토가 다 알아서 편집한 화면이 그거예요. 제가 아는 저 편집 못하는 PD보다 훨씬 난데요. 그렇죠. 저 한 입사 1년 차 정도 조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참 PD 쪽도 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 백단 선생님 현장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에서 느끼는 변화. 네,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도 또 나왔었는데 사실 가장 많이 변화를 가져올 직업 중에 그 의사약사 교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논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약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교사의 역할 하면은 우리가 딱딱한 교실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지식 전수자의 역할만을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미 젊고 다양한 시도들이 교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나 퍼실리테이터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술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 수업이라든지, 뭐 저희 반 같은 경우에 바칼로레아 철학 수업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거나, 또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입된 그 수업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칸 아카데미라고 아이들의 맞춤형 수학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재단에서 아이들 저희 학교의 학급 단위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디지털화된 이런 교육의 또 장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잘하고 있는지 학습 실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영어과에서도 저도 옛날에 미국의 나사나 국방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적도 있었고, 또 수업에서도 또 뭐 세계 다양한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들을 도입을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몇 년간의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물론 그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결국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배움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또 교육자의 역할, 또 어른, 이 사회에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안전하다. 그런 예. 자, 그 어때요? 우리 저 스웨덴에서 오랜 생활하셨던 우리 최정혜 어머님.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행사를 비롯해서 뭐 각종 이 모든 미디어에서 지금 난립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스웨덴은
아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죠?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큰 변화는 1990년대에 그 지식산 기반 산업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학제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그 커리큘럼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때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특별하게 뭐 디지털화 아니면 뭐 4차 혁명, 4차 혁명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학제 개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지금 중인데요. 비트라라고 아마 EBS에도 가서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찍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뭐 국어를 오늘 해야 된다, 내일 해야 된다 이런 시간표도 없이 스스로가 원하는 걸 그날 하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다 하면 된다. 뒤쳐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교실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초등학교가 이제 스톡홀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5학년까지는 굉장히 잘 다니다가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뭘 원하는 할 거를 잘 원하는지를 잘 챙겨야 되는데 그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다시 그 일반 학교로 옮기는 전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지금 동시통역사인데 앞으로 한 5년 뒤면은 재활동할 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물론 뭐 특별하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좁은 그 마켓이 계속 있겠지만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인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협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협업에 대한 그런 강조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웨덴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것에 대비한 교육들이 또 환경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는 어떡합니까? 동시통역사셨었군요. 예. 큰일 났습니다. 예, 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아이가 이제 출세를 해서 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예. 또 어머님이시면서 또 동시통역사시고. 우리 저 한원정 어머니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참 아직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사교육, 뭐 조기교육 안 시키는 어머니가 계시다. 이게 참 낯설게 느껴지고 괜찮으시고 또 주변 반응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제 뭐 제가 막 어떤 소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절대 평생 나는 아이를 사교육시키지 않겠다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물론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감을 느끼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한결같이 하셨던 게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마음, 내가 가진 돈에 있어서 가성비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시키지 않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는 주변에서 더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저희 엄마나 아빠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아이를. 너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방치다. 지금 영어가 중요한 시대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갔는데 A, B, C, D 이런 것도 모르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뭐 저뿐만 이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조금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조금 아이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럴 때 반드시 이런 걸 시켜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 들었지만 그런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또 애들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고민이야라는 이제 문제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도 많이 오히려 불안함으로 오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도 불안하시고 오늘 더 불안해지신 것 같은 표정이. 아니요,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당장 가서 지금 학원 등록할 기세. 그런데 아니시죠? 이제 학원에 들을 이제 아직은. 어려요? 아니요, 돈 대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 교수님, 이 참 뭐 우리 한원정 어머니도 그렇고 이 객석에 계신 불안해서 학원에 보낸다. 예,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게 EBS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그 양육 불안도 이걸 한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하고 이제 스웨덴은 아니고 프랑스 부모님을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양육 불안도가 높으세요. 전반적으로도 높은데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아이들하고 뭘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훈육이 있어요. 훈육이 있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일상생활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곳에 양육 불안이 제일 높았을까요? 훈육, 교육, 차이를 또 모르시나? 그러시진 않죠? 훈육, 놀이, 교육, 일상생활 교육. 교육에 대해서 불안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또 거꾸로 만약에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고 아이를 잘 기르고 있어 라는 거를 똑같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신 반면에 나는 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를 잘 하세요. 그런데 훈육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낮으시면서도 또 나는 훈육을 절대로 잘 못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불안해 하시는 것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불안한 거지 라는 걸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훈육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이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거는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나 아이들의 교육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길러주고 싶어 이거는 맞는데요. 훈육을 할 때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부모 역할을 하면서 그게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서 훨씬 더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훈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아까 왜 코딩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코딩 학원을 아무리 보내봤자 나중에 코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술이 나오면 소용이 없어지는 건데 뭐는 안 없어지는 거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힘이 있어야 로봇가 가더라도 얘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그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나 굉장히 불안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술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물 좀 한 모금 하세요. 목이 자꾸 이렇게 잠기시는데, 예.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면 놀이 부분. 제가 이게 좀 우연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 제가 지금 어제 상처가 좀 났는데 제 아이에게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자기가 그 붙이는 밴드를 이것에 붙여준 제가 일부러 오늘 저 여성시대 라디오도 하고 방송국도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또 보여주려고 네가 붙여준 거 했더니 아주 나았더라. 이런 게 어떤 그 아이와 잘했죠? 참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막 카메라에도 비치는데 사실 이게 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이 상태 그대로 오늘 저녁에 가서 저도 사실 이 참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모자랐었는데 최근에 많이 제가 느끼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제가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시간을 조금 뺏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훈육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에 대한 거 분명히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거를 못 가르쳤을 때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되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금 쉬운 팁을 제가 알려드리면 아이한테 존댓말 가르치세요. 아이한테 존댓말 가르치시면 부모가 권위 저기야가 아니고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권위자에 대한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존댓말을 가르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제가 해봅니다. 훈육과 관련을 해서는. 안 돼 해야 되고 그럴 땐 존댓말로 하면 조금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자 이거 안 돼. 아빠는 이런 거 붙이면 안 돼. 이건 괜찮고. 네. 자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구봉건 소장님, 네, 아까 저 강의 네. 잘 들었고요. 예. 신입사원 면접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뭐 종종 보죠. 많이 이렇게, 보시죠. 예. 예. 네. 어떤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요?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28년 전에 이제 이 신문사 한겨레 신문사 입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몇 해 동안 사람을 시험을 봐서만 뽑았어요. 공정하게 시험 순서대로 커트라인으로 쫙 뽑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은 잘 봤지만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거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별개가 됐습니다. 별개예요. 사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뽑다가 요새는 별로 공정하지 않게 뽑습니다. 시험 성적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합숙을 며칠 해가지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막 술도 좀 막 먹여보고 사람이 약간 인사불성이나 뭐 약간 이제 다른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토론 같은 걸 해볼 때 막 시키거든요. 그럼 토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또 경청하는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공감을 끌어내는지 이렇게 다면화된 평가를 하는데 옛날 제 식으로 보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직무 능력은 이제 사실은 기계 옛날엔 컴퓨터 같은 사람 많이 기억하고 있고 빨리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기계가 가장 빨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능력.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거기는 최고의 인재가 몰리는 데인데 인재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직무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건 지극히 게으른 방법이다.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올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껏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가. 아주 그래서 야릇한 문제들을 내서 그걸 어떻게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걸 풀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새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 즉 창의력이 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이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줄 아는가 이런 사람을 뽑는데 최고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오늘 행사장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기업 채용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죠. 예, 그래서 예. 삼성 같은 데서는 사실 다른 시험을 하나 또 추가로 봅니다. 창의력 시험. 그걸로 이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창의력 테스트라는 걸 따로 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인재 채용 방식 이제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예, 진행팀은 시간 때문에 빼달라고 그러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PD는 어떻게 뽑아요? 저는 PD요? 저희 분위기는 좀 비슷한데요. 저는 네. 아직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네. 이 채용 프로세스가 좀 달라진 것은 저는 이제 입사한 지 15년이 됐고요. 전형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 필기 면접 끝이었는데 저는 예전에 15년 전에 지금은 네. 그 사이에 실무 면접이 2번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 자기 평소 내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편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서류 전형은 한 2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봐요. 그러면 한 7년 전하고 5년 전하고 달라진 점은 저희 노스펙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는데 뭐 학력 이런 거 없고요. 토익 쓰지 말라고 해요. 안 보거든요. 근데 토익을 또 굳이 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 좀 보여주려고. 그럼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좀 인상 평가만 좀 나빠지는.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썼던 그런 데이터보다는 딱 그냥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 한 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2개 정도가 네, 추가돼 있다. 비슷합니다. 네. 결국 우리 김인태 PD께서는 그냥 공부 잘해서 들어오셨네요. 저는 심플하게 들었죠. 예. 면접 한 번. 축하드려요. 13명의 면접관이 앉아있고 10분 면접하고 끝났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그때 들어오셔서. 예. 이제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백다은 선생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참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도 많이 달라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존의 어떤 트랙을 밟아서가 아니라 지금 질문에서 밝히신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색깔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전 세계 이제 각 분야의 다양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게 요즘 이제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덕후라는 게 원래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꽂혀서 열심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뭐 가까운 예로 봤을 때 S모 TV에서 어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자동차 모델이 방 하나를 가득 덮을 정도로 막 가득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 보면서 하루 이틀은 아, 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셨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이런 좀 덕후스러운 부분이 어떻게 풀렸냐면, 얘가 자동차의 어떤 일부분만 봐도 이 자동차 그 종류가 뭔지도 다 알고 웬만한 전문가 뺨칠만큼 실력을 가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몇 달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 과제들, 뺑소니 문제들을 이 아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또 취업 사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이제 미대생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사실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그 디자이너들의 그 포트폴리오 비엔스라는 SNS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작품을 올렸는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디자인계의 가장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마에다 총장이라는 분이 그분의 작품을 리트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또 어떻게 됐냐? 애플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보고 그분한테 러브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은 지금 미국 애플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진짜 요즘 말로 이게 실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 실화고요. 저도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면서 어떤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발견하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배움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막 인재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한 명 한 명이 다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찾고 싶으실 텐데,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미국 엄마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미국 역시 지난 40년 동안 학업과 예체능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놀이 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데요. 최근 여기에 반기를 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리노 스커네이지는 뉴욕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엄마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지요. Reader's Digest. This one's Dutch. I just saw there was a Japanese paper that just went by. I don't see. What's this? The New York Times. 지난 2008년 월스트리트지에 기고한 한 편의 글이 그녀에게 미국 최악의 엄마라는 꼬리표를 붙여줬습니다. (10살짜리) 아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혼자 집에 찾아오도록 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고한 글이었다는데요. 미국인들을 경악했던 그녀의 도전은 프리레인지 운동의 일환이었답니다. Free-range kids movement is just, in practice, it looks a lot like old-fashioned parenting, letting kids go out after school, play, make their own play dates, read on their own, just enjoy life without us dictating every moment. 리노가 주창한 프리레인지 운동의 핵심은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놀게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엔 프리레인지 운동을 소재로 직접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알폰테 가족과 알게 된 것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답니다. Welcome! Look at you! I love this hair. Hi, Brianna. Wow. Look. Right? Yeah. Taller than you. No.
So you going free range? She just, you know, hearing the interviews with the kids and how they really felt, like I never asked them about how they felt because, not that it wasn't important to me, but I thought I was doing what I was supposed to do as a parent, was to protect them. 알폰테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자유롭게 노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과를 직접 관리하는 전형적인 헬리콥터 맘이었죠. Okay, so you can't play unsupervised? Yes. You're 12, Yeah. right? Can you have a play date at a friend's house? No. Can't have a play date at a friend's? Yeah, it's like really rare for us to have friends. Oh yeah, definitely. So,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se So when I got there and I met the kids, they described it as like they were living in, oh, what did the boy say? He said, oh, a steel box. It feels like we're in a steel box. And it really basically was. It was like they were in prison. I mean, where do you have cameras on people all the time to keep them from leaving? That's prison. From incredibly beautiful parkland, don't you? Yes. So today, I'd love them to be surrounded by nature and not surrounded by you. Adios. 알폰테 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We go outside, we play basketball. Really? And he lives like a lot of the kids that go to our school live around him, so we hang out with other kids too. 바깥놀이를 시작하면서 딸 브리아나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알폰테 부부는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It's basically hide and go seek. Yeah. Yeah. I actually see her now becoming more sociable, which she wasn't before. She didn't really talk to a lot of kids before. So now because she's kind of like on her own, I see her like her personality like opening up more. 흥미로운 건 프리레인지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ave you been back across the street ever? No. 스커네이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전역의 주부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녀의 블로그를 다녀가는 방문자만 하루 평균 6,000명, 총 조회수는 600만 회로 훌쩍 넘겼습니다. 그녀는 부모란 자리는 아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Is that imagine that your kid is, you get an envelope and inside is a seed, okay? And your job is to plant the seed, to give it water, sunlight, you know, whatever vitamins a plant needs. But you don't know if it's going to grow up to be an elm tree or a dandelion or anything in between. Is it a flower? Is it a shrub? You don't know. That's the kid. And we are not there to create. You can't create. 어떻게 좀 공감해서 우러나오는 박수신가요? 네. 어떠세요? 그 미국 이야기 김민태 PD님. 네. 네. 저는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나갔던 영상인데 저걸 처음 봤을 때는 먼저 미국도 우리만큼이나 상태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10살짜리 아이를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귀가를 해라 하는 어떤 미션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논란이 있었고 하는가 좀 생각을 하다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각자의 어린 시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별건 아니었던 시절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아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맥락을 뭐 보면 이제 어떤 안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기도 하고 뭐 따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저 어머니가 얘기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부재의 시대에서 기원하는 아이들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국에 스스로 놀이를 선택해야 되고 더 많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 아까 박은혜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놀이, 예, 네. 그 일맥상통하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유엔에서 아동 권리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이할 시간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 학대국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라는 건 물론 아이들을 학습에 시키는 그런 많은 문제도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옆집에는 대학 졸업하고 10년이나 놀고 있대. 놀고 있네.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사회문화적으로 사실은 놀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나중에 가지는 직업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100년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겠지만 일단 당장은 얘가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까? 중학교를 잘 갈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인서울을 할까? 지금 이게 이제 다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MC 분도 이렇게 공부 잘하셨던 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번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하죠. 그런 사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별로 딴짓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몰입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심지어 공부가 재밌다고도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뭐 초중등을 다니는데 그런 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앉아있는 아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놀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놀 때 누가 시켜서 놀까요? 아니죠. 놀 때는 나 혼자 스스로 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놀이를 하라고 놀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우리 예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그냥 노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몰입해서 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불망 원하시는 공부 잘하는 거의 특성과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아까 그 백 선생님이 덕후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막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 애를 어느 덕후로 길러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 하면 몰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한 성공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몰입해서 할 수 있으면서 성공하는 경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하는 그 뿌리에 힘이 생기면 아이들이 공부에서도 무엇에서도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기초 체력이 다져지는 거죠.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참 저 놀이 정말 저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놀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이요. 네, 맞아요. 그죠? 저희 때는 그냥 나가면 동네 언니 만나고 또 옆집 오빠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놀았는데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해 들어갔는데요. 매일 끝나면마자 하는 말이 나 오늘은 누구랑 놀아? 나 오늘은 누구랑 놀아?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찾다 친구들을 못 찾아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4세, 5세, 7세 애를 모아가지고 같이 놀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래 안에서 학교 이후의 시간에 놀 수 있는 또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학원 안 가는 더 어린 동생들하고 놀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 스웨덴 어때요? 스웨덴 선행학습 뭐 이런 거 하나요? 스웨덴은 선행학습 안 시키죠. 일단 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다 일하니까 애 그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은 빨리 데리고 와야 4시 5시이고 그러면은 저녁 해 먹이고 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가서 가장 많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애가 애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를 부모가 뭘 가르친답시고 그 권리를 뺏는 거는 아동학대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반응을 보이는 게 어머 그래?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아?가 아니고 너무 불쌍하다. 애들 거기서 어떻게 사니? 자살률이 높은 게 정말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린 아이를 스웨덴에서 키울 수 있던 그런 환경 기회를 주었던 게 가장 기쁜데 왜냐하면 저도 여기 있었으면은 분명히 옆에서 시킨다고 불안해하고 안 시킨다고 불안해하고 또 누가 뭐라 그래서 불안해하고 옆집에 3살 때 한글 떼었다고 불안하고 굉장히 그 불안감과 싸우면서 저 자신이 힘들었을 거기 때문인데 근데 스웨덴은 아무도 안 시키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엄청 불안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교육을 안 시키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시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아이일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정말 보장해줘야 되는 게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초등학교 이제 이 학생들을 보면 이제 알게 되시잖아요. 선행학습 막 학원에서 엄청나게 수련을 해서 들어온 친구하고 그냥 들어온 친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학년 선생님들이 모이면은 요즘 몇 년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원 많이 다니고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정말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자기가 뭐 영어 단어를 몇 개를 더 외웠건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유아나 초등 단계에서 아이들이 미리 배우고 왔다는 것의 의미는요.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더 일찍 알았을 뿐이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른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학급 전체에도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학업 성취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어떤 성공의 경험치가 쌓이고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되었다면 정말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도 만족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좀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아주 고가의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 결과면에 있어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한참 지나서도 이제 파닉스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어렵지 않게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원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들도 뺏긴과 동시에 사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사실 저는 가성비라는 말이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족되지 못한 거니까 사실 이게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입시인 것 같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입시는 정말 오랜 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민태 PD님 EBS에 계시니까요. 수능이 어떻게 됐나요? 수능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될까요? 수능은 EBS에 계시다고 PD님한테 이런 걸 여쭤보네요. 네. 제가. 저희는 그 입시 정책과 네. 수능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상당 부분이 관련이 있어요. 제 월급과 관련이 있고 수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입시가 어려워져야 EBS는 유리해요. 왜냐 그래 해결 소방수로 나서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나 시대 흐름은 이제 간소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바뀐 교육부 장관께서도 키워드가 보니까 단순화더라고요. 단순화. 그러니까 뭐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중3이 치르는 2021년도 수능 개편을 일단 1년 유예를 했고요. 하도 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방향성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사교육비 유발을 많이 시키는 면접이나 다양한 특기자 전형을 축소한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EBS 연계율을 70%보다 축소. 네. 저희 난리 났어요, 실제로.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정책으로 유아 교육 쪽은 아직 뭐 크게 뭐 발표된 건 없는데 저희가 좀 취재를 했을 때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적은 있었는데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처음이고, 그리고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하고 방과 후 과정을 좀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EBS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아주 가장 크게 와닿는데. 저는 계속 이상하게 보면 EBS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게 괜히 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장님이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아까 이제 학원에 간 또래들이 다 학원에 가 있어서 놀 친구가 없어 어린 동생들하고 놀았다는 얘기. 사실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그런 얘기 지금 계속 올라오거든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모로 나온 것도 놀이에 관한 거 얘기했는데 막 놀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일단 제가 학원을 별로 지금 보낼 마음이 없고 아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방법은 이 또래 안에서 막 찾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한 게 그럼 그냥 꼭 또래가 아니어도 어린 친구들이랑 좀 놀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제가 이제 마을에 이제 빌라들이 있는 곳에 사는데 그냥 골목 안에 있는 빌라에서 8가구를 제가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친구들은 진짜 지금 100일 된 친구도 있고요. 막 6살, 4살 막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도 같이 해 먹고 거기에는 전업주부도 계시고 일하는 부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간을 맞는 시간까지 맞는 시간이 있는 분들끼리 3-4가정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모여서 노니까 오히려 저희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한마디도 못했대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오히려 얘가 그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야 언니가 한글을 배웠는데 이렇게 있어라고 하니까 애들도 막 언니가 한다니까 이제 따라하고 이러면서 저희 아이의 학습력도 되게 높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가르쳐주기 네,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네 안에서 작지만 그런 또래 모임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과 시간이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없다면 꼭 학원이 아니어도 그런 모임들을 만나서 좀 놀게 했더니 또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또 동네 안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2인데 놀 아이가 없어요. 또래 친구들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페이스북으로 질문 주신 분에 대한 요즘에는 구청이나 아니면 영리아센터 같은 데서도 지원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또 얼마만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저 어머님의 아주 생생한 현장 이야기 들으셨고 우리 또 교수님께서도 좀 그 외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 아이들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이러세요. 한글 교육은 내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이 초대하시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아이들한테 내주는 장난감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난감 중에는 보시면 혼자서만 놀아야 되거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퍼즐이든지 뭐 이런 거. 최근에는 레고 같은 거가 굉장히 비싼데요. 레고 장난감을 본인이 어디에다 보관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레고 장난감을 레고를 산 그 박스에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아들이 맨날 자기 놀 거 없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고에 있는 그대로 내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중에 피스 하나가 없어지면 그 장난감은 망가진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놀잇감 자체에서도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사시면 박스에 넣어놓으시면 안 되고 그냥 다 분리하셔서 우리가 소위 개방형 장난감,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장난감처럼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래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모여서 놀을 때 제일 좋은 놀이가 역할놀이거든요.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우리가 그렇게 놀이 할 수 있는. 근데 그 놀이가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각하는 힘을 줍니다. 연결이 잘 안 되시죠? 네.
아까 그 구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뭐 상위인지 뭐 메타인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정말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나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님하고 나는 엄마께 너는 아빠애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본질적으로 박은혜와 구본고는 있으면서 역할을 바꿀까 봐요. 엄마하고 제가 아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한 인지를 요구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말 사회성을 길러준다거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때 그 역할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또 정답이 있는 장난감, 예를 들면 인형, 무슨 속곱 이런 거 아니고요. 완전히 오픈된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뭐 보자기 같은 거 하나 아니면 아이들이 자연물 같은 걸 하나를 주고 놀아도 훨씬 더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이 혼자서만 노는 장난감인가?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인가? 이걸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다른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아마 불안감을 없애려고 왔는데 더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미래 사회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돼? 직업도 없어지고 뭐 다 그렇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막 사시는 분들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반듯하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왜 부모의 뒤를 보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들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 위로하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젠 정말 여러분 저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약속드린 두 분 추첨하고 끝내겠습니다. 캐논 포토 프린터 두 분만 혹시 참여하고 싶지만 내성적이시거나 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배려하셨던 분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을 대신해서 나오신 학부모 두 분이 한 분씩 추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캐논 포토 프린터 2대 영예는 우리 두 어머니께서 뽑아주시고 요거까지 확인하신 후에 네. 번호가 없어요? 네, 있죠? 예. C구역 7열 9번. 네, C구역 7열 9번 우리 관객. 네,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뽑은 건요. D구역 6열 5번. 네, 축하드리고 나중에 진행하신 분께 꼭 표 주시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두 분이 계세요. 아까 요 자리에 앉으셨던 참 어린아이의 어머님 두 분 행사 진행 방해 안 되려고 세상에 저 뒤로 올라가서 애를 이렇게 감동이었습니다. 두 분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낙 훌륭한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가정에 돌아가셔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